주한 미군 철수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한국이 던진 이 질문 하나가 워싱턴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했었죠. 관세 협상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공개된 충격적인 비밀 초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했던 진짜 요구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비 GDP 3.8%로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 13조 5천억 원 내라.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해라.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군사 주권까지 요구하는 전방의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7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청와력에서 나온다고 해서 충격적이었어요. 그 국민 중 도는 70년 만에 미국을 향해 날린 강력한 역조 광력의 원등. 여기서 어떻게 더 내지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이유로 이토록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이 주한 미군 덕에 보호받고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폭탄 발언이었죠.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둘 다 더 올려야 한다.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워싱턴 정가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했던 진짜 요구 사항들, 그 비밀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국방비 GDP 3.8%, 인상 방위비 13조 5천억 원, 요구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로버트 한순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5년간 해외 주돈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평택과 오상이지 재배치 계획에 직접 참여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국제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협상 요구사항 비밀 초안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 조정안이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숨겨진 내용들이 상식을 뛰어넘었거든요. 첫 번째 요구사항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8%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었어요. 현재 2000년 6%인 걸 감안하면 무려 20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었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 비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높은 거였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공식 발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 작전에도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이 공개적으로 동의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3조 5천억 원까지 올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기존 SMO의 분담금이 1조 4,700억 원인데 거의 10배를 요구한 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협상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군사와 주권 문제까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었죠.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오랜 친구인 김상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산기지에서 근무할 때 만난 한국인 장교로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의 아버지 또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그런 인연으로 더욱 가까워졌죠. 상훈 공개된 문서 봤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로버트, 우리도 충격받았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청와대 반응이야. 너무 조용하거든. 인정도 거절도 아닌 침묵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즉각 해명이나 대응 방침을 발표했을 텐데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언론이 들끓린데도 말이죠.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들이었어요. 한국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과거 패턴과 완전히 다른데 설마 정말 받아들일 생각인가?
저는 25년간 국방 전략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이 침묵의 의미를 읽으려 했습니다.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병대원이었고, 저 역시 첫 해외 근무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였어요. 2007년 오산기지를 떠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후 18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년 안에 고향인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가난했던 시골 마을이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고 낡은 기지 주변이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하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삼성과 LG 기술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모습도 지켜봤죠. 그런데 워싱턴은 여전히 과거의 한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방위비 13조 원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한국 전체 교육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악관 참모진 중 한 명이 비공식 석상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더라.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해명 성명을 내거나 고개를 숙이며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아. 또 다른 백악관 측근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세 협상 후 겉으로만 좋게 했지만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참모진에게 화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해. 한국이 마치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 같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야. 어떤 준비 말이야? 그걸 모르겠으니까 문제지. 과거 패턴과 완전히 다르거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전 한국 정부는 미국 요구가 나오면 일단 당황하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 했는데 이번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럽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 언론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 언론들은 정부 비판보다 미국 뽕 요구의 부당함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있었어요. GDP 3.8%, 국방비는 전 세계 1위 수준, 방위비 13조는 우리 교육 예산과 맞먹는 앱수, 평택기지 건설비 93%를 한국이 부담했는데 더 넣으라고. 이런 팩트 기반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예상과 달랐어요. 과거처럼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반응이 아니라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거든요. 심지어 미국 내 언론과 여론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국방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협상 때도 완전히 달랐대. 맞아, 자신감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결국엔 수그리고 타협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 첨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이미 세계 12권 국가였고 기술력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방산과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 나라에게 GDP 3.8% 국방비를 요구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방역 준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덕에 보호받고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력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워싱턴 국무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봤어요. 일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어김없이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미국 깁세자들이 지고 있어요. 동맹국들이 적절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위협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한미 동맹 위기로는 되돌아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즉각 청와대에서 해명 성명이 나오거나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장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핵심 인사들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트럼프 발언 봤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웃뻤어 로버트. 하지만 우리 쪽 반응이 더 신기하지 않아? 어떤 의미야?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지금쯤 난리였을 텐데 실제로 한국 언론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한미 동맹 위기를 걱정하는 기사보다는 차분한 분석 기사가 더 많았어요. 주한미군 감축 과연 현실적인가? 미국에게도 손해인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내 한국 군사 전문가들 인터뷰 반응이었어요. 한 예비역 장군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보다 미국에게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중국 현재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거든요. 워싱턴 정과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2020년 국방수건법에는 주한미군을 28,002명 이하로 줄일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같은 위험을 했다가 의회가 견제 장치를 만든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린 것이었어요. 주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 고위군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택기지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입니다. 건설비 11조 원 중 93%를 한국이 부담했고, 이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절약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모든 동맹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내 여론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나? 한국은 지금까지 충분히 귀여워하지 않았나? 이런 의무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더욱 놀라운 일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극단적인 외교와 정책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팩트체크에 나선 것이었어요. SNS에는 이런 내용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MA 현재 분담금 1조 4탄년 1,700억 원, 트럼프 요구액 13조 원, 평택기지 건설비의 11조 원 중 한국 부담 93% 주한미군 1인당 운영비 연간 1억 수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유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귀여워하고 있는 거 아냐?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더 많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비용 분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나온 직후 워싱턴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의회에서 갑자기 2020년 국방수건법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그 법에 포함된 특별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직접 관련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었는데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었어요. 정식 명칭은 한반도 주돈, 미군 병력 하행선 유지 조항이었지만 실무진들은 그냥 2008 5갱 고위라고 불렀습니다. 조항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을 2008 5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대통령 명령으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이 조항이 통과되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사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CNN에서 먼저 보도했어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위협,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이 정확히 28,500명인데 이를 줄이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의회 분위기로는 동의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즉시 의회 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 분위기가 어때? 로버트,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워. 공화당도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야. 왜 그래? 중국 현재 때문이지.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빼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전히 무너져 실제로 의회 내부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한 공화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 돈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천만에 우리가 한국 돈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 변화는 언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주한미군의 숨겨진 가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택기지 건설 비만 해도 11조 원이 들었는데 그중 93%는 10조 2천억 원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모의 기지를 건설했다면 최소 20조 원은 들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기여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1인당 받는 연간 혜택들도 어마어마했죠. 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때문이었어요. 토지 제공, 시설 건설, 유지비 지원 등을 모두 합산하면 공식 SMA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평택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전략 거점이에요. 실제로 평택기지에서 출발한 미군 전투기는 3시간 내에 베이징, 평양,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임을 가진 기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쪽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상훈, 미국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반응은 어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야. 이 참외 자주국방으로 가자는 의견도 많고 정부 입장은 여전히 없고 아직도 침묵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실제로 한국 언론들도 이런 미국 보도들을 자세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우리가 돈만 내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 더 많이 얻어가고 있었네. 평택기지 건설비 93% 우리가 냈다고. 이건 처음 알았다. 주한미군이 우리보다 미국에게 더 필요한 거였구나. 이런 인식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을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제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비용 효과성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입을 손실이 연간 5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지 건설 비추가 병력 배치, 비전략적 공백으로 인한 손실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었어요. 반면 한국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직관적 비용은 연간 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SMA 분담금 1조 4천억 원의 토지 제공, 시설 지원, 각종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죠.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6대1의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워싱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위협이 현실적인가?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이 얼마나 전략적이었는지 말이죠. 성급하게 해명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대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어요. 미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고 한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이죠. 청와대 국무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연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보다 미국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런 일방적 요구는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워싱턴 포스트 속보로 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기비 증액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과거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시장 시절부터 주한미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거든요. 2016년 한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나라 반기비 41조 원인데 북한은 1조 원 정도입니다. 20배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 지원 없이는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시 그의 발언은 더욱 강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미군 없어도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워싱턴 정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국무부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미국 요구를 거부했다는데 과거 그 입장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한국은 곧이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평택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입니다. 건설비 11조 원의 93%를 한국이 부담했고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중국 현재 북한 감시, 러시아 압박이 모두 가능한 전략 거점은 평택기지가 유일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힘을 제공하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 발언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CNN은 더 이상 당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고,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오판, 동맹국의 재정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의 논리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서 전문가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평택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거점이에요. 또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괌이나 하와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아시나요? 전략적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백악관 내부에서 나온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섬뜩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발표 후 3시간 내에 벌어질 상황이 이랬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70년간 구축해온 동아시아 패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제2-20 스텔스 전투기가 서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미국의 F-35는 괌까지 후퇴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한국을 통해 견제하던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이 완성되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도 견제할 수 없게 되면서 알래스카 방어의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에게 공짜로 패권을 넘겨주는 셈이죠. 국방부 내부 계산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 해군 7함대를 3배로 증강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연간 150조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게다가 일본 기지만으로는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없어서 전략적 효과가 현재의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조선, IT 산업과의 협력 관계가 끊어지면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실만 연간 50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미국의 AI와 국방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동맹국들의 이탈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면 일본도 독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호주와 필리핀도 미국이 한국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냐며 연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0년간 공들여 만든 아시아 동맹 체계가 한국 하나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건방진 태도라며 비판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방부 내부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건데 사실 그의 논리에 허점이 없어. 이런 분위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충격을 줬어요. 애초 계획은 한국을 압박해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한국이 역공을 가해온 것이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호속 조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방위비를 분담금 증액은 현재 협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대국의 요구를 단칼에 차단하는 결단이었거든요. 과거 한국이라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을 썼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였죠.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야. 실제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국방비 61조 원, 북한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KF-21 전투기 개발, K9 자주포의 세계적 성공, 그리고 최첨단 AI 방산 무기들과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독립적 외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길지도 작은 나라의 큰 결단이라며 한국의 당당함을 조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 외교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한국이 보여준 건 진정한 독립국가의 위험이라고 평가했어요. 영국 외무부 관계자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 당당함을 보인 동맹국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미국 내부 보고서 하나가 더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재평가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서였는데 핵심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에게 필수적이며 한국의 협력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그의 발언 타이밍이 절묘 있어요.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직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제 알겠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팩트체크 열풍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주장대 한국 기여도 팩트체크하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죠. 기사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이 우리 돈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말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팩트가 평택기지 건설비였습니다. 총 11조 원이 들어간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부담한 비율이 무려 93%였어요. 미국은 고작 7%만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건설비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토지 제공, 인프라 구축, 각종 시설 지원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모의 기지를 건설했다면 최소 20조 원은 들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즉시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이 수치들 맞아. 평택기지 건설비 93%를 한국인 했다고. 맞아, 로버트. 그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야. 보수적이라니 토지값 같은 건 시세의 절반도 안 받고 제공했거든. 실제로 95% 넘을 거야. 두 번째로 드러난 팩트는 주한미군 운영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1인당 연간 운영비가 본토기지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발표한 분석이 더욱 상세했어요. 주한미군 28,500명의 실제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식 SMA 분담금 1조 4,077억 원 외에도 한국이 부담하는 숨겨진 비용들이 엄청났어요. 토지 제공비, 시설 유지비, 각종 세금 감면, 전기수도, 통신비 지원 등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 8조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주한미군 내 근로자 1만 명의 임금도 모두 한국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택, 학교,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지 내 골프장, 체육관, 쇼핑센터 건설비까지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기지 보안을 위해 투입되는 한국 경찰과 군 인력 비용도 엄청났어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것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CNA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내놓았어요. 독일이나 일본의 미군 기지와 비교했을 때 주한미군이 받는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장한 13조 5천억 원이라는 반입이 요구액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오상이지에서 근무할 때도 한국의 지원이 엄청났었거든요. 당신만 해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의 한국방 전문가 모임에서 이 주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었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저처럼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근무할 때가 제일 편했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거든. 그러게 말이야. 평택기지 시설 보면 미국 본토보다 더 좋아. 또 다른 참석자도 동조했습니다. 내가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근무했는데 한국만큼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김상훈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상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로버트 그런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가 도와줬지만 지금은 서로 도우는 관계잖아. 맞아. 이제는 진짜 파트너가 된 거지.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함부르 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보면 이들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귀여워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CSIS의 한 전문가도 동조했어요. GDP 3.8% 국방비 요구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조차 3.4%인데 한국에게 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진짜 기여도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에 인용된 한 전직 국방부 관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제공하는지 말이에요. 이런 미국 전문가들의 인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BBC에서는 세계가 논란한 한국의 데이터 외교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숫자로 승부하는 새로운 외교의 탄생이라며 한국의 전략을 극찬했어요. 유럽의 외교관들도 한국의 접근법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맞서는 한국의 지혜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우리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존중하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해야 할 때예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기여들을 재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귀여워 주한미군의 진짜 비용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연간 50조 원을 넘는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기지 건설과 병력 재배치에 최소 80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 공화당 의원은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충분히 귀여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명확한데 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입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데이터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로 승부를 내는 한국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여들고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접근법을 배우려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한국의 귀여워. 이 한 문장의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팩트체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이젠 당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이었죠. 한국의 데이터 기반 외교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정말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슷한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었거든요. 저는 도쿄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이크, 일본이 트럼프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물론이지 로버트, 거의 다 들어줬어. 방위도 올리고 미국산 무기도 더 사고. 결과는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참담하지. 국민 여론은 최악이고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거든. 실제로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거의 저항 없이 굴복했습니다.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F-35 전투기도 대폭 추가 구매했어요. 이 지스 어시워 배치도 수용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미국의 속국이 된 것 같다 하는 여론이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했어요. 방위비 증액으로 인한 세금 인상, 미국산 제품 의무 구매로 인한 무역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SMOE 분담금은 현행 1조 4,700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주요 품목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어요.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관세 인상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김상훈이 전해진 내부 자료가 정말 놀라웠어요. 로버트,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서 봤어. 어떤 내용이야? 우리 성공률이 78%야. 요구받은 관세 인상 항목 중 78%를 방어해냈다고. 그럼 일본은 34%밖에 안 돼. 완전히 다른 수준이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났어요. 같은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대응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이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략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일본은 미국 요구를 거의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와 논리로 맞았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브루킹스 국제관계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모델 vs 일본 모델, 강대국 압박에 대한 두 가지 대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파탄내지 않는 젊은 균형을 보여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외교관의 한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작은 나라도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런 국제적 평가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식 협상법이라는 특집을 연재했습니다. 다른 매체도 일본과 다른 길을 간 한국의 선택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했다는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한 시민 인터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이 다 들어줘서 멀어졌나요? 국민만 힘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여론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일본 모델이 더 좋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한국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해 보여. 일본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CNN 내에서 방송한 특집 프로그램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했나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데이터 준비, 대안 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교를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의 전략이 정말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더욱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제안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차이가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브리핑이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첫마디가 브리핑 눈물 긴장시켰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전략적 자산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한국 전략적 자산 재평가 보고서였어요. 이 문서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건 K방산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은 이미 미국 방산업계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 2024년 기준 방산 수출 규모 56조 원으로 폴란드에만 K사임 자주 포 672대, K2 전차 980대를 수출했다.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 등에 연쇄 수출되고 있는 한국 무기들이 미국산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저는 즉시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너희 무기 기술을 엄청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 맞아, 로버트. 이제 우리가 기술을 팔 수 있는 위치가 됐어. 무슨 뜻이야? 예전처럼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CIA 경제분석팀 보고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삼성의 3나노 공정기술, SK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없이는 AI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실제로 삼성 테슬라 배터리 계약 규모가 22조 원에 달했어요.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IT와 통신 기술이었어요. NSA 내부 분석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5G 커버리지 95%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70%와는 큰 격차가 있으며 군사 통신망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나사 협력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은 독자적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 차세대 군사 위성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런 내부 분석들이 워싱턴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어요. 기존의 돈을 더 내라는 요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국방부 한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야. 한국이 협상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어. 실제로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도 한국의 카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업계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인텔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어요. AMD도 SK 하이센릭스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애초 계획은 한국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이 오히려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긴급 참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전해졌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실리를 취해야 한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한국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다.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하지만 미국 산업계에 압력이 거세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타협을 촉구했어요.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을 극찬했어요. 독일 총리도 기술 협력을 통한 윈윈 모델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기술력을 활용한 대등관계 구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접근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보호받는 나라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변신한 획기적 사례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만큼 독립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중국의 반응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중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도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무리된 관세 협상부터 반기비 주한미군의 갈등까지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과가 놀라웠어요. 가장 중요한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관세 인상을 대부분 마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방어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일본이 미국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상당한 양보를 했는데 한국만큼 잘 버텨낸 나라는 없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고전적인 방법으로 더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1조 4천 천비의 7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방비도 현재 GDP 2006%에서 3.8%로 늘리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SMA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1조 4천억 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트럼프가 요구했던 13조 원 증액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병력을 줄이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국 현행 28셀리어 500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국방수권법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는 병력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재확인되었어요. 결국 한국은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반기비, 국방비, 주한미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을 성공적으로 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동맹국도 이 정도로 폭발적인 승리를 거둔 사례는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방어적 성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나라에서 대등하게 협상하는 나라로 완전히 위상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워싱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한국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어요. 독일도 한국식 협상 전략 분석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캐나다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한국의 데이터 기반 외교 기술력을 활용한 협상 전략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리센롱 총리가 직접 한국 외교 전략 세미나 개최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일은 세계 국방 세미나에서 한국 사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평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참석자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나라만 침묵할 수 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준비된 나라만 침묵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보여주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시에는 데이터가 이긴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어요. 제가 2007년 오사쿰통 기지를 떠날 때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외교 전략의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김상훈과의 마지막 통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이제 정말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맞아, 상훈.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계속 친구지. 물론이야. 이제는 진짜 동등한 친구로서 말이야.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익을 끝까지 지켜낸 국민 전체의 승리였고,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외교 전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 협상의 승리를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였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선 한국의 모습. 데이터와 준비로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성숙한 민주국가의 위상.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신감. 로버트 한순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본받으려 하는 모범 사례가 된 것이죠. 작은 나라도 준비하면 강대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 감동적인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